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강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수익형 부동산에서 저희가 쭉 이전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 보자. 상가, 빌딩 뭐 이런 얘기들 쭉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토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토지를 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총정리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토지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요. 보시는 것처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잠깐 멈추고 줌에서 약간 작게 보일 테니까 줌을 좀 키워볼게요. 화면이 작게 보이는 것 같아서요. 자, 이제 줌에서 보시는 분들이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제 얼굴은 안 보이더라도 화면은 잘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되는 건 전부 다 녹화되는 거니까 나중에 제 얼굴 보고 싶으면 그럴 리 없겠지만 나중에 녹화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이게 9강째고요. 1강부터 9강은 이제 바로 다음 주 이번 달 마감 끝나고 나면 가정현재 TV에 1강부터 9강까지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파일이 너무 커서 축소하는 작업을 했는데 축소하는 프로그램을 발견을 해서 화질은 변함없이 소리도 음량 그대로 해서 지금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 거와 이번 주 거만 작업을 하면 다 작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는 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안 자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강좌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빌딩 얘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이 이제 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토지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서 얘기를 할 때는 특히 토지에 대해서 얘기할 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돈이 될 거냐예요. 묵혀두는 토지가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개발 계획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원래는 개발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지역이 갑자기 풀리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지역도 있긴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항들이 어떤 제약 사항들이 있느냐를 볼 때는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걸 보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거 잠깐 닫을게요. 제가 마침 이렇게 사이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리얼이라고 제가 쳐놨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시리얼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에 떠요. 여기 LH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소를 여러분이 아시는 거 그냥 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쳤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뭐다, 토지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뜨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종합정보라든지 실거래가라든지 아파트가 실거래가 여기서도 다 조회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정보를 딱 열었더니 보겠습니다. 화면에 로딩이 쭉 걸리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대지의 면적 그리고 급경사 지역 사다리꼴이다. 그리고 소유권 변동이 어떻게 됐다. 근데 이 소유권 변동이 진짜 소유권 변동된 날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보니까 변동 요인이 주소 변경으로 되어 있네요. 주소가 바뀐 날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는 아니고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는 여기 따로 이렇게 양도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공시지가가 여기 뜹니다. 현재 공시지가인데요. 항상 이 공시지가를 보통 1월 달에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짜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이게 공시지가 확인을 누르시면 공시지가가 매년 변동된 사항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마찬가지로 제일 최근 자료로 해서 세금 내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우리가 세금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딱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언제나 통일돼야 되겠습니다만 상속이나 증여나 이럴 때 부동산 가격은 시가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매매가 어떻게 됐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거 개별 주택 가격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위에 약간 위에는 표준지가를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근간이 되는 게 개별 주택 가격이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게 바로 뜨죠. 이게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제가 조회한 지역은요. 가축 사료 제한 구역, 여기서 가축 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지역이고 교육 환경 보호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자, 이거는 이제 교육 환경 보호 구역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유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있어선 안 되는 곳이다. 그럼 학교가 주변에 있는 지역일까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기숙사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기숙사가 옆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환경보호지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대공방어협조구역 네, 그런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기용계획 확인호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 지역이 여기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 녹지가 있고 자연 녹지는 사실은 그 녹지로서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그린벨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역이죠. 그 지역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해요. 그런데 녹지로서 있어야 되는 지역이고 자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구 구역, 지구 단위 계획, 도시 계획 시설 뭐 등등 여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영속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확인하려면 여러분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게 도시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개발 계획. 도시개발 계획을 보시게 되면 지금 2040년 도시개발 계획까지 나와 있거든요. 2040년 도시개발 계획 각 시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어느 지역에 도로가 건설이 된다. 어떤 지역이 녹지로 된다. 가로 정비는 어떻게 된다. 교통망은 어떻게 건설할 계획이다. 어떤 지역이 농공단지에서 농상공단지로 변경이 된다. 공업지역으로 변화할 생각이다. 구도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도시개발계획에 나옵니다. 최신 자료는 2023년도에 개발해서 2040년을 목표로 한 도시개발 계획들이 시도별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발표가 돼서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에 밝으신 분들은 그 도시개발 계획이 보통 작으면 100페이지, 많으면 한 200페이지 이상 되는 아주 세밀한 도시개발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현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현재의 규제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현재의 활용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변경될 것에 대한 내용도 그쪽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특히 도로 계획이라든지 뭐 철도로 건설할 계획이라든지 지하철역을 어디다 개설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설이 어떻게 들어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계획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디에 지어지고 유흥실과는 어쪽에 밀집이 되게 되고 상업시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도시개발계획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서 보시면 그 도시개발계획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안 바뀌는 지역은 군사시설들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군부대가 이전되지 않는 이상 안 바뀔 수가 없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또 하나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증시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하나는 반도체의 한 축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방사 쪽의 한 축을 갖고 있죠. 방위산업 업체들 여러분 기억나는 데가 어디가 있으십니까? 네, 예, 좋습니다. 현대로템, 그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오션, 뭐 등등등등 이런 회사들이죠. 근데 그런 회사를 그 다음 지도나 카카오맵이나 아니면 네이버 지도나 이런 데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쭉 흐릿하게 음영으로 쫙 처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숲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을 우리 같은 강의를 들어가는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사시설 관련된 물론 군사시설만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두산 에너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라든지 이쪽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로를 건설을 하고 수소 발전을 시작을 하고 그런 회사들이니까요. 대우조선에 지금 하나오션으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일반적인 배도 건설하지만 이게 군함도로 건설하기 시작을 하고 현대로템 같은 데들이 어디서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냐면 전철에 보면 현대로템에서 만든 전동차 그런 것이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2호선, 3호선 이렇게 타시다 보시면 그렇게 붙어 있을 텐데 그런 데들이 사실은 이게 그 방산업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한화 그룹들이죠. 한화가 원래 이름이 한국화약이었으니까요. 흔히 뭐 총탄 만들고 화약 만들고 그러던 곳.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제 화약은 거의 그쪽에서 다 제조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아무래도 제약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가 보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지에다가 함부로 다른 시설을 건설할 수 없고 거기서 이제 일반 주택을 짓는 것도 안 돼서 가능한다면 딱 하나 농막 정도 건설할 수 있게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근데 농막을 그 집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생겨서 그런 분들한테 규제를 좀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절대 농지라는 데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은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느 정도부터가 될까요? 농지 가격의 20%. 만약에 5년 동안만 이 농사를 안 짓고 버티잖아요? 땅값만큼 내시는 겁니다, 세금은. 그러니까 그 절대 농지는 농사를 반드시 지어야 돼요. 반드시 지어야 되고, 하다못해 유실수라도 심어야 되고요. 하다못해 진짜 그 반간 흔적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해놓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다. 뭐 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이 제건 건축 안 됩니다. 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수원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오염 시설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도시이용계획 확인원에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자, 토지는요. 이런 구조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일단 제일 상위권이죠. 국가에서 전 국토를 국토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수립을 합니다. 큰 그림들을 이제 먼저 그려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광역권에 따라서 이렇게 시도별로 다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다시 짭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시나 군 단위에서는 다시 그 계획에 근거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져가겠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과 개발을 하지 못하는 행위 제한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 우리나라가 상당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녹지지역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 대도시를 가면 곳곳마다 공원들이 있는 거 보이시죠? 진짜 공원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것들은 실제로는 그런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요. 건축 제한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심이 진짜 건물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갖고 망한
그래갖고 스모그가 정말 청연했던 도시들이 뭐 멕시코시티 같은 데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고 실제로 멕시코의 수도죠. 그래서 한복판에다가 정말 정방형으로 멋진 도시 계획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녹지에 대한 계획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건축물들만 들어선 그런 데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이제 산지도 좀 있고 중간중간 왕릉도 좀 있고 공원들도 분포되어 있고 그런 지역을 개발을 제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서 흔히 말하는 고도 제한 있는 지역들이 꽤 보이실 거예요. 뉴스에도 가끔가다 나오죠. 그러면서 왕릉이 보이는데 왕릉뷰 아파트 뭐 이런 거 얘기도 하고요. 청계천 일대에 무슨 뭘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궁들이 시야에 가리는데 유네스코에서 반대를 한다는 등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제한적 사항이 없다, 있다, 뭐 그거에 대한 갈등이 정치권까지 번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는 왜냐하면 이게 건축 제한 사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역이란 말이 있고요. 지구란 말이 있고요. 구역이란 말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구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요. 여기서 지역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구, 뒤에가 이제 지역은 지역이란 말이 붙거든요. 지구란 말은요. 지구란 말이 붙을 때는요. 이 지역은 조금 더 세게 가거나 아니면 완화해 주거나 그런 데들은 이제 지역이란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이란 말이 붙는데 여기는요. 진짜 개발 제한 구역.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걸 해야 돼 하는 그런 땅들, 그런 지역이란 말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요,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토지 대장이라든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보통 도시 지역에서는요, 등기부등본 하나 확인하고 많은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은요, 말 그대로 여기가 누가 갖고 있니? 여기에 대출이 얼마나 들어있니? 임차권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니? 질권은 어떻게 되어 있니? 그런 권리관계가 나와 있는 서류에 불과합니다. 그거는요. 물론 확인을 꼭 해야 되는 서류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 지역이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시는 토지기용 확인서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들이 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왜 보냐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에서는요 이게 불법 건축물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어졌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와 있지 않은 사실은요 창피한 일이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 원소사에서 나와서 이제 발을 들였을 때 그런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대림동에서 명동포 대림동에서 그런 건물에 들어갔었는데요. 흔히 말하는 옥상에다가 가건물 지은 그런 쪽에 저희가 들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몰랐었을 때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그냥 쭉 자료들은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자, 이게 진짜 샘플 그대로 딱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써 있어요. 써 있으면 그걸 보시는 건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쪽에서 써 있는 거랑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랑 실제로는 CDR에서 보는 거하고 이거 보는 거하고 다시 같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시는 것처럼 용도구역, 용도, 지구, 구역 보시면 지역, 지구, 구역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죠? 아까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이란 말이 있고요. 구역이란 말이 붙어 있고요. 그죠? 이렇게 그 용어들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게 되면 군사시설이나 농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개발 계획이 있는지 해당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얼에서 보면 그것들을 요약해서 지금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쪽에 보시는 화면, 이 아래 보시는 거 여기죠. 여기에 보시는 거 이거를 보시면
이 부분들이 현재 해당 없음 무슨 준보존 산지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이런 거 보시는 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임차를 들어가게 되거나 또는 건물을 매입하게 되거나 그럴 때는요 이걸 꼭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에 원래 옛날 집들은 이제 정화조 시설들이 있고 상수도 시설이 있으면 위에다가 물탱크를 달아놓는 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탱크만 이렇게 있으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거 수압 때문에 올라갔다 끌어내리는 거에 의해서 상수도가 나와요. 그래서 건물 위에 보통 아파트에서 제일 위쪽에 이 물탱크들이 있어요. 물탱크들이 딱 있으면 밑에서 그냥 끌어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수압이 어디가 제일 쌀까? 그러면 자, 맨 밑에가 제일 세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5에서부터 물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꼭대기에 살수록 수압이 약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꼭대기로 갈수록 수압이 약하고요. 밑으로 갈수록 수압이 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여서 위에 하여간에 탱크가 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 본 영화 중에 그 화재 재난 영화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 주인공들이 이 빌딩에 확 불이 붙어요. 빌딩에 불이 붙었는데 이걸 뭐 소방서가 다 출동하는데 못 끄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껐냐면 그 건물 위에 있는 물탱크를 터트려서 그 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불을 끄는 그런 재난 영화가 어린 시절에 본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일반 가정집이나 이럴 때 물탱크가 있으면 지금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물탱크를 그렇게 크게 짓지 않아도 사실 이제 3층 이렇게 되면 그냥 올라갈 수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다가 조금 옥탑이라고 하는 걸 쳐요. 그래서 옥탑합을 막 분양을 하고 옥탑합에 임대를 넣고 월세를 받고 이런 집들이 좀 꽤 많이 생겼거든요.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요즘에는 그게 하도 신고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월세 받지 않고 그 부분을 그냥 창고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집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위에서 보시면 또 이렇게 일반 집들이 딱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어디 보자. 줌에서 보시는 분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다 쓰면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좀 갈까요? 건축물이 이렇이 있으면 건축물 위에 이제 층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층이 있고 여기도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가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샤시 같은 거 해놔가지고 쓰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근데 지나다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신고하면 이거 철거라고 하거나 과태료 날라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걸로 다 돼 있는 집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자기네들이 암묵적으로 그러면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묵인 못할 때가 있어요. 신고 들어오면 묵인을 못해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럼 이제 과태료 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서 현재 이제 면적이 어떻게 되고 뭐 등등등등 소유권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이제 토지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체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이고요. 이렇게 모습이 생겼습니다. 지적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보시면 이렇게 뭐가는 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시리얼 볼게요. 시리얼 보시면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보시면 그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 건축물 대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보시게 되면 근데 정방형이 아니고 이렇게 막 찢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하나하나의 지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번. 옛날에 번지란 말 혹시 썼던 거 기억하십니까? 번지. 번지를 거꾸로 하면 지번이죠?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지번이라고 합니다. 공식 용어로는요. 자, 그리고 임야도 등본, 임야 일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정리할까요? 시골 땅 싸다고 사지 말라. 앞으로 인구가 주는 시골 땅은 애물단지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토지는 상승기에 가장 나중에 상승가고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떨어진다. 제가 이제 서초구에 살죠. 근데 서초구에 보면 그 산이 있어요. 예술의 전당 뒤쪽으로 아주 예쁜 산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딱 돌아가면 같은 서초구인데 숲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KT 연수원도 있고 뭐 이렇게 LG 연수원도 있고 막 그런 지역들이 그 양재 뒤쪽으로 해서 그런데요. 찾다 보니까 매물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자투리 땅이 있는 거예요. 서초구 잡지하기 되게 싸게 싸더라고요. 이렇게 땅인데 왜 이렇게 싸지? 몇 평 되진 않습니다. 한 5평, 6평. 아주 짜투리 땅입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개발되면 이거 진짜 괜찮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뒤져보니까 개발 제한구역이네. 싼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흔히 말하는 묶여 있어서 산으로 묶여 있는데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게 싸긴 싼데 여기 들어가면 개발 기한이 돼서 그냥 이대로 두는 수밖에 없겠구나.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런 땅이더라고요. 자, 실제적으로요. 이렇게 지방에 있는 땅들 우리가 지난번에 주거용 부동산을 할 때 보셨겠습니다만 인구 소멸 지역이 점점 확산되고 있잖아요. 인구 소멸 지역이 지금 확산되고 있을 때 그런 지역이 토지가 개발될 것이냐. 그러면 그런 지역이 다시 이제 토지가 택지 개발지구로 바뀌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막 지어 나가겠느냐. 농상공지대로 바뀌어가지고 상업지대로 바뀌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공업단지들이 막 들어서겠느냐. 가망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은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시대. 흔히 말하는 개발이 우리가 막 되던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투자형 부동산, 우리가 건물을 사거나 오피스텔을 사거나 그럴 때 어떻게 분석을 할까? 이게 순서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이게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할 때는요. 맨 처음 봐야 될 게 항상 입지, 이게 괜찮은 곳이니, 그리고 어떤 조건이지, 어떤 권리가 있지, 투자는 타당한지, 이걸 네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계약 들어가는 건데요. 입지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저희가 보통 예전에 상권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런 걸 좀 했었죠. 이 상권 분석이 바로 요거 입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여기에 어느 지역에 있는 거야? 지금 이 지역에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야? 여기에 인구는 어떻게 돼? 항상 있는 사람들은 어떻고, 이거 고저인구라 그러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참 강남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이런 데는 고저인구가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그럼 그런 지역은 동네 장사? 아니잖아요. 유동인구 대상으로 하는 장사. 그런 곳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통시설은 어떻게 되는? 집객시설은 뭘까요?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것. 관공서가 있냐? 공장이 있냐? 회사가 들어와 있느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강남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강남역 일대에 집객시설 뭐가 있지? 생각해 보시면 회사들이 IT 회사들, 옛날에는 IT 회사들, 그 이후에 이제 금융회사들, 이런 데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삼성그룹의 본사들이 다 그쪽에 몰려 있고, 막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성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형외과 가보신 분 계십니까? 자, 성형특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압구정 일대. 근데 지금 압구정 일대가 죽었어요. 어디냐면, 지금은요, 어디로 바뀌었냐면,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 사이에 빨간 라인, 빨간선 라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신분당선 라인. 그래서 강남역에서부터 노년역, 신논현역, 그리고 신사역까지의 그 라인이 성형외과, 피부과의 핵심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정말 수백 개의 성형외과, 피부과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됐던 거죠. 자, 그런 것들은 근데 집객시설입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와서 기웃기웃 거리게 돼 있거든. 하다보다 리프팅이라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업적 분석, 이게 뭐냐면 이상하게도 빵집 거리, 가구 거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재화 거리,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저희가 있는 곳에 여기 학동에서부터 저기 노년역 사이 거리를 노년동 가구 거리라고 부릅니다. 가구 업체들이 쭉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거기 가서 가구 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보러 오는 분들이 꽤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성수동이 굉장히 그 핫한 지역으로 핫플레이스로 뛰어올랐는데 원래 그 지역은요 재화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뒤편에 있는 재화업체들이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서 흩어지면서 집결한 지역이 성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성수역에서 내리면 재화장인들의 그 발 모양이 동판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동판에 쫙 붙어 있는 그런 조형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원래 우리나라 수제화의 진짜 성지였던 곳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몰려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문석은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건물이 어떻게 돼 있지? 지금 제가 보드에다 드려드리면 제일 좋은데요. 건물이 정방형이냐,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건물이냐,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이 좋게 할까 그랬는데 이분이 제안을 했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 가운데다 길을 냅시다. 아니 그러면 길을 내버리면 그만큼 건축물이 적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토지주가 야 이거 할까 말까 그랬는데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주변 사변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들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길을 하나 하잖아요. 그럼 가운데 옆도 도로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데는요, 사실은요, 상가가 들어가도 밖에서 안 보이니까 그렇게 높은 임대를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대로변 상가들은 어떻습니까? 도로변 상가들은. 그래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이 전체를 통으로는 포기할지언정 도로에 접한 상가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임대료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 제안들을 하고 중간에 도로를 내요. 자, 도로를 냅니다. 이게 국가에서 낸 도로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낸 도로입니까? 개인이 낸 도로입니다. 그 땅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개인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요, 공영도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공영도로의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에 그거 개발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그 건물들 양쪽에 있는 그 땅들은 훨씬 더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하나를 포기했지만 둘을 얻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금 같은 것도 보게 되는 건데요. 잘 나가는 지역들은 권리금이 상당하죠. 그런데 지역이 빠지면 예를 들면 가로수길 정말 예전에 대단했던 곳이죠. 지금 권리금 없어요. 권리금이 붙지를 않는답니다. 근데 임대료는 높아요. 그래서 그 가로수길을 걸어가서 쓰다 보시면 임대에 붙어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지금 그냥만 사람들이 가로수길에 몰리는 건 애플, 그거 하나 매장, 거기에 사람들이 좀 모이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썰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쪽 지역들. 자, 그 다음에 권리 분석. 여기 이 권리 분석이 뭐냐면 이제 서류 검토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시 이용 계획 확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여러 가지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이런 거 보는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수익은 얼마나 할 것이냐. 보통 이제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 중개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얼마를 들어가면 얼마의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6%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요. 근데 진짜 봐셔야 되는 게 뭘까? 실제 샘플을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이 건물에 보이실 겁니다. 이 3층 건물입니다. 여기 개인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다이소라고 1,000원의 행복 써 있어요. 조금은 다이소도 들어가 있고 아주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3층 건물입니다. 실제로는 3층이 아니고 1층, 2층, 3층, 4층으로 이렇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요. 여기가 맨 끝은 옥탑이에요. 옥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딱 봤는데 이분이 한 12억 정도, 12억 7천 정도 이거를 매물을 내놨어요. 2015년에 지어졌고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축이 얼마나 들어갈까? 12억 7천. 보증금이 3억 6천이 들어가 있대요. 빼고
대출이 한 3억 들어가 있대요. 세금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5억 5천이면 12억 7천이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건 5억 5천이면 사겠구나. 5억 5천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 그러면 투자 비용을 계산했으면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계산하는데요. 월세 한 달에 300만 원 나와. 오케이, 그럼 3,600만 원. 그런데 보시면 대출이 있으니까 대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빼줘야 되죠? 세금 매년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보통 중개업소들이 이거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실제 수입은 이렇게 돼요. 실효 수익률 이거 들어가서 이거 버는 거니까 이거 나오는 거예요. 2.9%. 자, 괜찮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때 있어요. 어떤 경우? 이게 가치가 집 자체가 12억 7천만 원짜리가 15억이 되고 20억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거 낮아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로 높아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월세가 지금 300만 원 받아서 2.91%인데 월세가 350 되면 4%대가 바뀌고 월세를 400 받으면 5%대로 바뀌는 거예요. 월세가 줄어들면 이거밖에 안 될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월세요? 재계약할 거 아니에요. 2년마다. 재계약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오면 그 손실을 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마다 또 무슨 비용이 들어가요? 복비, 우리가 말하는 중개수수료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월세는 12개월치 계산하지 않습니다. 12개월치를 계산하지 않고 10개월치나 11개월치만 계산하는 게 정상입니다.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복비 한 번 빠져나가고 중개수수료 한 번 빠져나가고 그리고 중간에 인테리어 한다, 뭐 이렇게 되면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되면서 한두 달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만 계산하는 것이 실제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상권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실제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건물의 가격이 상승해서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분석해달라고 고객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대출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안내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나와 있던 입지 분석, 조건 분석, 권리 분석, 투자 타당, 입지, 조건, 권리, 투자 타당성, 투자 타당성을 하는 방법이 바로 요 방법, 요거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해서 실제로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잘못하면 지금 하시면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등등등등 얘기들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이제 큰 부동산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나도 조물주의 건물주라는데 그런 이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분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내 거 아니면 어때? 내가 일부라도 갖고 있으면 되지. 그게 지분 투자입니다. 그래 뭉쳐서 하는 거. 예전에 이런 그 고객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는데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골프장이 그 코로나 때 굉장히 그 가치가 상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게 이제 골프였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 때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때 두산에서 운영하는 그 골프장들이 있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표로 계시던 이름 얘기하면 안 되지. 최모 대표께서 이제 계열사 전배가 되면서 두산의 골프장을 담당하는 회사의 대표로 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왔어요. 두산의 자금 상황이 약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골프장을 매각해야 되겠다 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걸 진짜 알아봅시다. 그래서 여기저기 했는데 한 분이 그러셨어요. 나는 그 하나 정도 이게 18월이라면 한 개월 정도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데 이거 전체 살 능력은 안 되는데 내 친구들이 부자들이 좀 많으니까 한번 뭉쳐서 한번 사볼까? 그래서 6-7명 해서 해보려고 딱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분 투자. 그랬는데요.
성사되진 않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사되진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코로나가 터지자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터졌으면 지금 우리가 경기 나빠지고 그러는데 여기다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 골프장에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해. 우리가 아무리 골프를 좋아해도 그렇지. 그러면서 그 뒤에 투자하게 됐던 몇 분들이 손을 떼셨어요. 잘못하신 거죠. 그때 하셨어야지. 코로나 때 골프장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그때 가격이 지금은 한겨울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다시 골프장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골프의 전성시대가 저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죠. 그래서 그 한참 많았던 스크린 골프장 요즘 가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고 실제적으로 뭐 아주 큰 데들 흔히 말하는 유명한 골프 수도권의 유명한 골프장들 아니면 뭐 지방에 있는 골프장들은 언제든지 가도 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도 바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소형 부동산은 할만하죠.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도 오래된 거, 20년, 30년 된 거, 그런 게 진짜 땅값밖에 안 나오는 그런 오피스텔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요 가격 상승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재건축도 힘듭니다. 왜? 지분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려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받을 수 있다. 그럼 월세 받을 때는 뭐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이거 수익이 되느냐? 가격 상승의 기대치는 할 수 없으니 지금 월세로서 이거 충분히 4%, 5%, 10%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가 이 소형 부동산 보실 때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형 문고, 교보문고라든지 뭐 이런 데 가시면 재테크 서적들만 모아놓은 경제 서적들만 모아놓은 데들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서적들 모아놓을 때 꼭 빠지지 않은 게 경매, 나는 경매 이렇게 벌었다 뭐 등등등등등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경매나 공매 중심으로 해서 버신 분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모두가 다 벌었으면 사실은 그거는 책으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가끔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책을 내는 거죠. 하지만 경매를 한다 그러면 권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진짜 좋은 물건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리치 같은 거, 간접 투자 상품들. 여기서 보면 아까는 직접 투자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금융 투자할 때도 직접 투자, 간접 투자 하잖아요. 그 부동산도 간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츠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 리츠 중에서 재미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천에 가보면 홈플러스 건물 맞은편에 세이브존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세이브존이 여러 군데 좀 있는데 이게 리츠 건물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모 리츠가 이 세이브존이라고 하는 것을 건물을 사서 거기를 임차를 전부 다 각 호실별로 임차를 다 줬죠. 그래서 리츠는요 그걸 관리하면서 거기 나오는 월세가 수익이 되고 나중에 이 건물을 매각하면 매각 수익이 나고 이걸 가지고 리츠에 투자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 그게 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처럼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리츠 검색하시면 무슨 여러 가지 리츠 상품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 전문 운용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펀드들이 존재하고요. 사실 PF 대출, 그 이네이블이 초창기에 했던 것들이 PF 대출 관련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ETF도 있고요. 코덱스나 타이거에서도 그런 ETF를 요즘에 ETF의 전성시대에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펀드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소액으로도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펀드를 할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00만 SK하이닉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법이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펀드에 투자를 하시면 10,000원짜리도 투자가 가능한 그게 이제 수익 투자잖아요. 펀드라든가 ETF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계약할 때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 계약 시에 작성할 것, 등기 이전하고 세금 비용 확인하는 거, 요것과 접해하셔야 되고요. 계약 전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등기부등본, 토지 이용 계약 확인원,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 방문하시는 거, 매도인 신분 검증하는 거, 가끔가다 부동산에서 제가 위임받았습니다.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전세 사기, 대규모 전세 사기들이 일어나고 그러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특히 그거의 핵심이 그 집주인 나타나지 않고 위임받았다고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99%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참 잘 보셔야 된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할 때 이거는 뭐 진짜 잘 보시면 특약 우리가 표준 계약서를 씁니다. 표준 계약서를 쓰는데 특약사항을 제대로 남기는 작업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임 소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 인테리어를 할 때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그대로 넘길 것이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기존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걸 인수를 할 때 그 인테리어를 우리가 하지 않은 인테리어인데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리가 들, 있는 그대로 해서 원상복구 하기로 하셨잖아요. 우리가 언제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약금 이런 거 대출 이용하는 거 보시고 세금 보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가 이제 부동산을 볼 때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정말 9시간에 걸쳐서 9회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봤는데 진짜 전체적으로 본 것뿐입니다. 세밀하게 본 게 아니고 우리가 설렁설렁 수박 곁들기처럼 본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연구원들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할 때는요 조금 더 깊이 공부할 필요성들이 좀 있고요. 분석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동원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서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면 당연히 더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LH의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LH에서 나온 좋은 책들,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 실무 이런 책들 진짜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그런 교재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필요하시면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 강좌는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강좌는 이제 세무 강좌가 시작이 될 텐데 다음 주에 바로 하지 않고요. 한 2주, 3주 쉬고 나서 다시 공지를 해서 세무 강좌를 한 10회에서 15회, 길면 20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될 테니까 그때는 좀 세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다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